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오늘은 윤선도의 견회요라는 연시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선도는 광해군대, 선조대, 이때 인조대, 뭐 이렇게 이때 활동했던 문인인데요. 음, 그 광해군 때 이첨이라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많이 이제 역사상에서 엇갈리고는 하는데 광해군이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 광해군을 임금으로 추대했던 이 이이첨이라는 사람이 외척으로서 그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권력이 센 그런 신하를 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이첨이라는 분이 그런 권신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광해군에게 막 이야기를 해서 광해군의 그 뭐 배다른 또는 뭐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대군들 종친들을 왕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막 죽이게끔 만들기도 하고 이런 막 권력을 부리고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윤선도라는 이분도 그 가문이 굉장히 그 부잣집에 아주 권력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 급제했다 그래도 높은 벼슬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밑에 관리로 있을 때 이 자기가 이 조선이 인정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당대의 권신이었던 이이첨을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전횡을 휘두른다. 이 권력을 가지고 막 자기 너무 조선이란 나라를 너무 제멋대로 해요. 라고 상소를 올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많은 선비들이 이이첨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나쁜 행동들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다 알고 있었지만 어때? 권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이이첨이라는 분이 권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딱 입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갓 과거에 급제한 그런 윤선도라는 이 젊은 관리가 이이첨을 상소를 한 거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임금님 이분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소를 올린 거죠. 주변에서 다 막았어. 여러분 친구가 말하자면 여러분 친구가 구급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뭐 무슨 국무총리를 뭐 또는 뭐 여당의 막강한 어떤 위원을 국회의원을 막 상소하고 탄핵하고 막 그러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막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네가 더 다친다. 왜냐하면 힘의 차이가 너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가 다친다 이렇게 말렸는데 이 윤선도라는 이 젊은 관리가 의로운 분노에 가득 찼던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나는 상소를 올려야 되겠다. 상소를 올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 상소를 올리자마자 이 임금에게 가자마자 막 이 벌떼처럼 선비들이 막 일어나요. 벌떼처럼 선비들이 일어나서 이 아주 젊은 관리인 이 하급 관리인 윤선도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이첨의 눈치를 보는 거지. 이이첨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윤선도를 유배를 보내라는 그런 상소를 막 올리는 거야. 누구 편 들어주는 거야? 막 그때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이첨의 편을 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임금이 그 윤선도에 이 상소를 냈던 윤선도를 오히려 함경도의 경원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윤선도가 함경도 경원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이 연시조, 견해요라는 연시조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길게 설명을 했죠. 견해요가 어떻게 나온 작품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견해요라는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보면요. 견은요, 풀어버리다,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고요. 회는요, 위로하다, 달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는 노래, 가요할 때 쓰는 거죠. 노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의미를 묶어보면 이 윤선도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겠어. 되게 분노하고 이럴 거라고 예측을 좀 하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이첨이라는 이분이 잘못하는 게 횡포가 너무 분명하니까 설마 사람들이 이렇게 내 편이 모두 다 나한테 딱 등을 돌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상소를 올리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고 막 이렇게 보내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경원이라는 지역까지 유배를 왔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었을 것 같아. 그런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풀어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노래를 지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견해어의 의미. 제목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의미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시름을 달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하는 게 견해요라는 작품 제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총 5수의 연시조가 지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외다 빨강색 동그라미. 여러분은 빨강색으로 하십시오. 선생님은 빨강색이 너무 많아서 파랑색으로 바꿔놨거든요. 외다는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알고 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외다 틀리다, 잘못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거지. 내가 슬프든 즐겁든 또 남들이 나에게 옳다고 하든 잘못되었다.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 얘기인 거지.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할 일. 자,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요거 별표하고요. 기억하고 가십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관리로서 내가 할 일은 윤선도가 생각하기에 임금에게 충성스럽게 간언하는 거야. 간언하는 거 뭐야? 윗사람에게 충고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거. 그게 간언입니다. 간언. 충성을 다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이 간언을 그래서 이 충성스럽게 간언하는 걸 압축해서 충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충간하는 게 윤선도가 생각하기에 관리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인 거야.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계속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임금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사람들이 옳다고 하든 잘못됐다고 하든 즐거워하든 슬퍼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난 그냥 내 할 일만 하겠다. 굉장히 신념에 가득 찬 그런 충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이 있겠는가. 자, 분별이란 단어도요. 어떻게 쓰이는지 좀 잘 알고 가십니다. 여기서는요. 관계할 일이 없다,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뭐다? 내 신념에 따라서 임금에게 충성스럽게 충고하는 일만 할 뿐이지 그 밖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있다? 관심 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유배를 오게 됐는데 또는 뭐 내 재산을 박탈당했는데 괜찮아. 관심 없어.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여남은 일이 뭐냐? 이것도 별표 체크하고요. 뭐야? 내 몸에 할 일 그것 밖에 다른 일들이라는 뜻이잖아. 그 다른 일들에 뭐가 있을까? 세속적인 부귀 공명을 이루는 거. 또는 바깥의 현실적인 정치 행태. 다시 말하자면 막 이렇게 뭐 북인, 뭐 남인으로 나뉘고 뭐 서인,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잖아. 막 당파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야. 그런 정치 행태 속에서 내 파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막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지금 정치랑 사실 다르지 않지. 그치? 지금 정치도 보면은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나눠져가지고 무조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건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지금 상소를 올리지 않아. 그러면 내가 구급 공무원으로 출발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금방 5급이 되고 막 1급이 되고 막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나에게 부귀도 오고 또 명예도 오고 권력도 오겠지. 근데 그런 거 다 자기는 관심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로지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야? 임금에게 간언해서 임금이 올바른 정치를 해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 관심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종장에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활용된 표현법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별할 줄이 이시리야. 자, 요거 해석을 하면요. 분별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이 있겠는가 라는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가 쓰인 거다? 서리법이 쓰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겠어 라는 말을 관심 가질 것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형으로 돌렸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고 얘기한다? 서리법이 쓰였다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초장에 사용된 표현법들 여러분 아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고야? 여러분 여기. 여기가 문장이 두 개인 거잖아.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그런데 뭐뭐 하나 뭐뭐 하나 뭐뭐 하나 뭐뭐 하나 A 하나 B 하나 A 다시 하나 B 다시 하나 문장 구조가 같은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대구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요 대구 사이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니까 요 단어들은 어떻다? 네,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을 대구 형태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다? 동일 어미가 반복되는 특징이 잘 드러났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수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어떻다? 일수의 내용 정리하면 나는 내 신념에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임금에게 간언하는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다른 일들,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라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입니다. 이수는 내용 한번 보시죠. 내일이 뭐야 여러분? 내일. 내 몸에 할 일이지.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야? 임금에게 충성스럽게 간언한 일인 거죠. 자, 여러분 화살표. 선생님 따라서 잘 화살표 하셨나요? 요 화살표 다시. 내일이 뭐라고? 내 몸이 할 일인 거고 내 몸이 할 일이 뭐였다고? 임금에게 충성스럽게 간언하는 일이었다고. 다시 말하자면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첨의 횡포를 탄핵하고 상소를 올렸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이 망령된 줄. 자, 망령되다 여기 뜻 적어놨습니다. 무슨 뜻? 정신이 흐려 정상을 벗어나다. 아둔하다. 어리석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이첨의 횡포를 탄핵하고 상소한 일, 그것이 아둔하고 뭔가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흐린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어리석었던 것을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나라고 해서 몰랐을까? 설이죠. 설이는 여러분 반대 평서형으로 바꿔보면 해석이 정확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돼? 초장은 내가 했던 일이 그 상소를 올렸던 일이 아둔한 일이었다는 것을 나도 알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설이는 어떻게 해라? 반대 평서형으로 바꿔서 해석해봐라. 됐어요? 네,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but이 들어가야 돼. but. 이 마음이 어리석었던 거, 망령되다란 거 똑같은 말이죠. 어리다는 무슨 뜻이다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는 단어예요. 자, 선생님도 그렇게 해볼까? 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자, 중세국어에서는 어리다가 무슨 뜻이라고? 어리석다라는 뜻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이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거. 이첨의 그 횡포를 상소를 올렸던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건 누구 때문이다? 님을 위한 탓이었다. 님이 누구야? 양반시가에서 님은 누구야? 임금이잖아.
난 임금을 위해서 한 행동이야. 내 행동은 뭐였어? 충간이었어. 충간. 그러니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님이 헤어 보소서. 님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야. 아무는 누구였겠어?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이었겠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던 저 사람을 유배 보내라. 이참에 편을 들면서 저 윤선도를 유배 보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뭐라고 말한 거? 자신을 모함하는 간신들의 말. 응? 그 누군가가 윤선도가 잘못됐다라고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님이 임금이 해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죠.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해다. 자, 뭐야?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해다. 뭐 다 똑같습니다. 님이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윤선도가 잘못됐다고 막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임금 당신만을 위해서, 당신이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다 했어요. 저도 알고 있죠.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다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로 다치기도 했어. 그렇지만 제발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다 오로지 임금님을 위해서 했던 말이었음을 생각해 주시고 옆에서 간신들이 뭐라고 쫑알쫑알 거리든지 당신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에게? 님에게. 임금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자, 이 말을 건넨다는 거 어디 나왔어? 여기 뭐뭐 하십시오. 님이 생각해, 우리말로 지금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어투가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다? 말 건네는 어조가 쓰였구나. 누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구나. 구체적 청자가 누구구나. 님이구나. 님이 누구구나. 임금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이수에서 드러났습니다. 됐죠? 삼수로 넘어가 봅니다. 추성은 여러분 유배지야. 유배지. 어디로 유배됐다 그랬어? 경원이라 그랬었잖아요. 경원의 다른 이름이 추성입니다. 그래서 추성에 진오루라는 누각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경원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서 이렇게 경치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 누각 앞에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데 마치 어떤 것처럼 시냇물이 우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자, 왜 시냇물이 우는 것처럼 느껴졌겠어? 여러분, 뭐가 보인 거야? 지금 시냇물이 울어요? 아니요. 시냇물은 그냥 흘러가는 객관적인 자연물일 뿐이죠. 우는 건 사실은 누군 거야? 화자 자신인 거지. 화자의 상황이 마이너스였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객관적 자연물의 결합이 되어 있구나. 자, 요 공식이 나타나면, 이거 공식이야 여러분. 어떤 공식? 객관적인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를 결합하는 공식. 이 공식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 감정이입이라는 표현법이 쓰였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냇물은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 시냇물은 기능이 뭐가 되는 거다?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다. 화자의 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연물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시내가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자, 감정이입 쓰인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울며 얘는 얘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자, 색깔을 자꾸 바꿔야 되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하시고요. 자, 요거 기본 원형. 얘다. 얘다. 똑같아 여러분. 얘다 써도 되고요. 얘다 써도 되고요. 무슨 뜻이다? 살다 지내다로 해석하거나 또는 지나가다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 자, 여기는 울며 얘는 저 시내야 그랬으니까 시내는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고 있었겠지. 울며 지나가는 저 시내야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뭐뭐야. 요거 혹격조사죠. 혹격조사가 사용이 되면 여러분 혹격조사 사용이 되면 무슨 어조다? 말 건네는 어조다.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성격조사가 나왔고요.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무슨 법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 도노법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문학의 기본 개념이니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름을 불렀어. 저 신혜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자, 요거 하나 더 합시다. 그럼 이 신혜는요. 이 신혜는 아까는 울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관물로 기능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저 신혜야 하고 이름을 불렀잖아.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불렀죠. 이러는 순간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지고, 이 신혜는 또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냐? 신혜의 기능이야, 여러분. 신혜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느냐? 네, 인격화된 또는 의인화된 청자라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신혜에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는지, 인격화된 청자 또는 의인화된 청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오면서 문학 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자연물들은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 했다고? 신혜야 하고 혹격조사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불렀다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말 건네는 어조가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넨 대상이 자연물이야. 그런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 자연물은 그때부터 뭐로 기능하게 된다? 인격화된, 의인화된 청자. 다시 말해 자연물인데 마치 사람처럼 이름이 불려진 이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 다시 말해 청자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혜는요, 기능이 여러분 뭐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첫 번째가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고, 두 번째가 뭐다? 인격화된 청자로서도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 됐죠? 신혜물을 불렀어. 울며 지나가는 저 신혜야. 내 마음처럼 너도 울고 있구나. 이러고 있었지. 무음홀이라. 무음은 무엇이란 뜻이야? 무엇 하려고? 주야에 밤낮으로. 니은다 여러분 의문형 종결어미야. 흐르는가. 무엇을 하려고 넌 밤낮으로 흐르고 있는가 질문했어. 그리고 나서 종장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구나. 님을 향한 내 뜻을 조차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단어? 따라.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죠.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갑시다. 님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그칠 것을 모르난다. 모르는구나. 됐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무엇 하려고 밤낮으로 넌 흘러가고 있니? 너는 종장 님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칠 줄을 모르고 밤낮으로 그렇게 흐르는 거구나.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쵸? 뭐가 쓰인 거야,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고 자신이 답했네. 문답법이 쓰였구나. 왜 밤낮으로 흐르니? 너 밤낮으로 흐르는 이유가 님을 향한 내 뜻이 밤낮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님을 향한 내 뜻이 정말 변함없이 줄기차게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너도 내 뜻을 따라 그렇게 밤낮으로 흘러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것도 뭐야? 충성이지. 충성심. 님을 향한 내 마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선생님 질문의 답 다 정리되실 겁니다. 울어 지나가는 저 신혜야. 의인법도 쓰였고, 감정이입법도 쓰였고, 도노법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되는 표현법을 도노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삼수에서는 공공공의 공공을 활용해 시적화자의 연군지정. 자, 연군지정 무슨 뜻이야?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뜻이야. 이것을 부각하고 있다. 공공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보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자연물의 속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지들이 만들어져요. 자연물 뭐? 신해물. 속성 뭐? 밤낮으로 흘러가는 그 속성. 그걸 활용해서 자신의 그 임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끝없이 밤낮으로 주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각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물의 속성이라는 거. 물이라는 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네, 밤낮으로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한다 했을 때 어떻게 본문이 구성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연물의 속성, 물이 흘러가는 속성, 영군 지정, 자신의 끊임없는 임금을 향한 마음 이렇게 연결시켜 놨다. 중세국어의 의문형 종결음이 는다 기억하십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흐르는 다에 있는 거죠. 네, 종결, 의문형 종결어미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하는가, 뭐뭐 할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됐죠? 사수입니다. 뇌흔, 뇌는 산이란 뜻이잖아.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여러분 표현법 뭐 쓰였어? 반복도 쓰였고 대구도 쓰였다. 그치? 문장 구조도 같고 종결 형태도 같고 그죠? 연결어미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조사의 형태가 같고 연결어미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대구가 쓰이고 반복이 쓰였다. 반복은 어디? 멀고 멀고 시어의 반복이 길고 길고 보이고 있는 중이죠. 됐죠? 산은 길게 길게 이어져 가고 물은 멀리 멀리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때? 어버이를 그리워해. 그리다, 그리워하다.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이 사람 어디 있어? 유배지에 있어.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여러분 하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요거 많다 크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단어죠. 그러면 앞에 많고 많고 또 어때? 크고 크고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반복한 거야? 왜 이렇게 반복? 왜 이렇게 반복한 거야?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강렬했는지 어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반복을 막 해가지고 세게 말한 거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이걸 많다라는 뜻이니까 하다가 이렇게 해도 돼.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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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해서 얼마나 애절했는지 우리가 느끼게끔 해준 거지. 어디서 왜 기러기는 왜는 홀로 혼자 가는 기러기는 울고 가고 있구나. 자, 왜 기러기가 울어? 어머나 또 공식 보인다. 공식 그치 여기 공식 보인다. 그치? 펜을 좀 바꿔보면 보일까? 기러기가 어떻게 했다고? 울어. 뭐라고? 객관적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가 결합된 감정이입이 사용이 된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겠다. 그치? 울고 또 반복. 보이시죠? 네. 왜 기러기가 울어? 근데 앞에 시냇물이 울 때는 여러분 이때는 영군지정,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잖아. 그런데 여기 왜 기러기가 울다 했을 때 이 정서는 뭔 거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인 거죠. 효죠, 효. 앞에 게 충이었다면 시냇물에 담긴 정서가 충이었다면 기러기에 담긴 정서는 뭐다? 효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감정이입이 쓰였을 때 이 자연물은 여러분 뭐로 기능하게 된다?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했다? 기러기를 통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효성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수구나 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너무 큰데 이 어버이와 여기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화자가 여기 있는 거죠. 유배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자와 부모님 사이를 뭐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산과 물이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먼 물과 긴 산들이 막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산과 물은 또 시적 기능이 뭐가 되는 거다? 어버이와 화자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니까 장애물과 방해물로 기능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문학에서 어떤 자연물들이 나왔을 때 걔 기능을 물어보게 되면 걔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은 보니까 부모님과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과 화자를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걔는 뭐로 기능하게 된다? 장애물로 기능하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단순 암기를 했단 말이야. 산과물 장애물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왜 장애물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자연물들의 시적 기능을 다른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내실 수 있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이해력이 좀 높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 다음 마지막 수가 됩니다. 자,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을 그리다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잖아. 어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어. 네. 효라는 건 유교에서는요. 전통 유교에서 효는 하늘이 준 거야. 하늘이 준 것. 우리 하늘이 준 것을 뭐라 그래? 천성이라고 얘기하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효는 하늘이 준 천성이다. 그 얘기인 거야.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임금을 향한 뜻은 충성이죠. 충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다? 하늘이 삼기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인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삼기다. 무슨 뜻이다?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세 가지 중에 맥락에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뜻이 될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세 개 중에 3번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임금을 향한 뜻 그 충도 하늘이 만든 거야. 요거는 우리 조선 유학자들이 말이야.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런 말 군사무일체라는 말 안에 담겨 있죠. 군은 뭐야? 임금. 사는 뭐야? 스승. 부는 뭐야? 부모. 일체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 거야? 충과 효를 일치시키는 그런 관점이 유학자들 사이에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중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는 거, 우리가 전통 육아에서 고대로부터 계속 이거는 인간의 천성, 하늘이 부여해 준 거야 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군사부일체잖아. 그러니 충 또한 하늘이 준 거지. 이렇게 말한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충과 효가 뭐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그러니 자 종장 진실로 임금을 잇는다면 다시 말해 불충한다면 귀 그것이 곧 뭐다? 불효다. 라고 여기노라 뭐뭐 하노라 감탄형 종결어미 쓰였네. 감탄형 종결어미는 무슨 어조를 만들어요? 영탄적 어조를 만들어내죠. 됐죠? 그래서 영탄적 어조가 사용된 시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비읍식과 시읒의 의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 수에 드러난 충과 효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뭐다? 충과 효를 동일시함으로써 충의 절대성을 부각하는 효만큼이나 충도 절대적인 가치야 라고 부각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수까지 맞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봐봐. 1수, 2수, 3수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게 충이었어. 확인해 보실래요? 자, 1수에 내 몸에 할 일이 충이었죠. 충관하는 거. 그죠? 충. 그 다음 2수에서 뭐야? 내 일이 뭐였어? 역시 1수의 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2수도 충관하는 거. 3수의 니명한 내 뜻 뭐였어? 충성심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1수, 2수, 3수가 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4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효를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5수에서 뭐 했어? 충과 효를 결합시키면서 절대성을 부각하는 이런 굉장히 논리 정연한 구조를 가지고 견해요라는 뭐야 이렇게 보내버리고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분노를 감정을 달래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졌다.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뭐 다양한 문학적인 어떤 표현 기법도 활용하면서 아주 이 작가가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시조였습니다. 이렇게 평시조의 형태가 5개가 이어져 있는 한 작품, 우리가 연시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조선 중기에 활약했던 문인이고 윤선도는 뭐 거의 시조 문학의 대가다라고 알려진 작가이기 때문에 이 윤선도의 작품은 여러분 어부사시사라든지 만행이라든지 이런 연시조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작품을 공부하고 가셔야 되고요. 견해요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시조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이해하면서 보시고 반복해서 공부하셔서 문학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 기법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표현법들을 통해서 화자가 자기 정서를 부각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문학의 기본 개념으로 잘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윤선도의 견회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